경찰관이나 또는 군인들을 상대로 위기협상을 강의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협상관이라는 것은 인질 상황, 자살 시도자라든지 정신질환자, 이분들이 위기에 처해서 경찰과 대처하였을 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안전하게 해결을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의 한 편의점에 인질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자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고 위기협상팀이 이제 출동을 해서 대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요구 사항에 대해 묻자 이 인질범이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들고 와 이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질문 요구 사항을 받은 위기협상팀이 불안하고 당황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드러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그 요구 사항을 한 인질범의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과연 대통령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질범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화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기자로 생각을 전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할 결과가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협상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의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오죽하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벌일까 하는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말하자면 위기에 빠진 위기자인 겁니다. 편의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위기협상관이라면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부를 만큼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제가 대통령을 오시라고 하겠지만 그 전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시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 대통령을 요구한 그 뒤에 숨어 있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저라면 하겠습니다. 인질 협상하고 비즈니스 협상이 혹시 닮은 점이 있나요? 이러한 그 공통점은 또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보통 위기협상에서 위기자들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고조된 감정을 낮춰주고 낮아진 이성을 높여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위기협상인데요.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처음에 시작은 양 당사자가 아주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시작됐지만 노사 협상이라든지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민감한 내용의 대화를 하다 보면 위기 협상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원칙과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만약에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갑자기 화를 내고 협상장을 떠나겠다는 사람?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이 모두 위기 협상의 여러 원칙들이 비즈니스 협상에도 적용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경찰기관의 인질협상 팀을 운영한 NYPD 뉴욕 경찰청의 인질협상팀의 구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위기협상관 옷에 보면 그 여기 위에 마크가 써 있습니다. Talk to me. 저한테 말하세요. 그래서 위기협상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경찰관이 화려한 대화술로 위기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켜서 정상적인 상태로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위기 협상의 가장 본질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찰관들은 다음 세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첫째는 이제 흑백 논리입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고 너는 뭐 법을 어긴 범법자야.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위기자를 대하다 보니까 위기자와의 그 의사소통이나 감정을 다뤄주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자살 시도자가 다리나 뭐 옥상에서 자살 시도라고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처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만약에 현장에 나간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119 소방관이 출동하면 이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경찰관이 출동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위기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감정 교류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을 경시하는 이제 문제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는 위기자의 감정을 놓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속하게 빨리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생각이 집착이 돼서 위기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기자가 원하지 않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위기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떤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인질 상황에서 인질이 다치는 80%의 상황이 경찰이 인질을 구출 작전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작전을 택하게 되고 작전을 택하게 되면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협상도 이 세 가지 비슷한 이유로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면 저 사람이 이긴다. 승과 패로 나눠서 우리가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사고 가지게 되면은 이 협상 전체의 상황을 자기 주도적으로 뭐 가져가려고 하겠죠. 여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의 욕구, 필요, 감정을 우리는 읽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조정이나 통제보다는 감정적 지불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협상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한편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감정적 지불이 필수적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니 이걸 우리는 감정적 지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감정적 지불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협상은 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플렉스너 원장과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협상을 말하고 싶습니다. 플렉스너 원장은 1930년대에 프린스턴에 부임하게 되는데 임무가 뭐냐면 새로운 싱크탱크인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곳곳에 유명 학자를 섭외하려고 했는데요. 아인슈타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너 원장은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드리면 저희 학교로 오시겠습니까? 당시 독일에 머무르던 아인슈타인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급여는 유럽 현재 근무자와 동일한 3,000불. 두 번째 연구비서는 현 연구비서와 함께 이적하고 이 연구비서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원으로 임명해 줄 것. 세 번째 근무기간 1년에 6.5개월. 말하자면 다른 기간은 다른 학교 프로젝트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요구한 거죠. 다소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답장을 받고 잠시 고민하던 플렉스너 원장은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첫 번째 급여는 미국 현재 물가를 고려해서 1만 달러.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구는 수용. 협상은 당연히 타결됐습니다. 플렉스너 원장이 제안한 연봉은 아인슈타인이 원한 것보다 3배가 많았고요. 당시 미국 교수의 평균 연봉인 7,000달러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한 걸까요? 이 협상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협상입니다. 플렉스너 원장은 1만 달러로 천재 물리학자의 마음을 사버린 겁니다. 뭘로 증명하냐고요?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서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유수의 명문 대학들이 앞다퉈 아인슈타인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프린스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협상을 할 때의 우리가 환경과 배경을 잘 살펴보면 플렉스너의 결단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도 개원 예정이던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했고 독일에 있던 아인슈타인의 가옥과 재산이 모두 압류당한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플렉스너는 상대가 요구한 돈의 3배를 지불했습니다. 1만 달러라는 연봉은 아인슈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한편 아인슈타인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감정적 지불의 과정이었던 거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가 아인슈타인을 품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인슈타인의 평생에 걸친 헌신 덕분에 수학이라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연봉 7,000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된 거죠. 만약 플렉스너 원장이 조종과 통제 욕구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프린스턴 연구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쪽으로 협상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협상이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평생 남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는 협상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인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비즈니스 협상도 감정이 격화된다면 위기 협상이 될 수가 있고요. 노사 협상, 정례고부터 가족 간의 민감한 내용의 대화까지 감정 문제가 포함된다면 위기 협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감정에 대한 이해는 가장 좋은 협상 준비다라는 말로 끝내겠습니다.